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로 넘어가서 국내 최신 카디오베스큘러 리서치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선생님으로는 서울 아산병원의 이철환 선생님, 서울 성모병원의 장규욱 선생님, 그리고 부천 성모병원의 임상현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철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Latest Translational Cardiovascular Research in Korea 해서 네 분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패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강동호 선생님, 김태호 선생님, 옥민호 선생님, 이승환 선생님, 주영준 선생님, 최의진 선생님, 한정규 선생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세션을 맡고 있는 이철환이고요. 우리 코스 디렉터신 장규욱 교수님 그리고 임상현 부전생회 임상현 선생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자는 고대구로병원의 김진원 교수님이시고요. 계속 이 분야를 계속 이제 선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티 모달 이미징 어시스티드 세라노스틱 포토 액티베이션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코학트는 늘 12월에서 저희도 1년 동안 뭐 했나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세 분야에 있어서 올해 저희가 어드밴스했던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더블 클래딩 파이버를 이용을 하는 그 이미징 시스템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저희가 처음 세상에 기술을 선보인 이후에 멀티모달 이미징은 전부 이 기술을 레버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니라프라는 기술은 680 웨이브랭스에서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하는데 그렇게 코어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아내는 기술, 매스 제너럴에서는 이 기술을 캐논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레버리지해서 도쿄대학에서 지금 세계 첫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스틴 널프 이미징, 그거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레이블링 플로로선스를 타겟팅 딜리버리 시키는 기술을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상용 단계에 올린 것은 조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은 플로로선스 라이프타임 이미징이라고 하는 그 엔도지니우스 플로로포에 익사이테이션 되고 플로로선스가 디케이 되는 짧은 시간을 눈으로 보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상용 단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OCT 플림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고, 이 기술은 저희가 퍼스트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 다 완료를 해서 논문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리비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논문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지금 1년 훌쩍 넘어가는데 자꾸 처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상용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역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어떤 진입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OCT 플림 이미징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을 저희들이 레버리지해서 이것을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하고 전 세계에 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상용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연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의 이노베이션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 베이스드의 멀티모달 이미징을 풀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거기에 인뎁스 OCT라는 딥 페네트레이션을 보는 기술을 완전히 결합시키는 다음 단계의 기술로 저희는 이노베이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용은 의사들에게 널리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노베이션은 선도 그룹을 지켜나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OCT 널프 이미징은 저희가 이미 치료와 병합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 중에 시스테마틱 테라피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플랫폼을 컨비네이션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3개의 논문을 퍼블리시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로컬 테라피입니다. 카테터를 이용한 로컬 테라피인데, 로컬 테라피로 빛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개념적으로는 재밌습니다. 스텐트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non specific distribution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팅하는 딜리버리 기술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딜리버리하는 모드입니다. 이게 빛의 치료는 쉘로한 페네트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카테터를 이용한 파이버의 인터베스큘라 어프로치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고, 또 하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딜리버리 해야 될지 그 딜리버리 할 부분을 정확히 로컬라이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 ROS의 앱토시스를 중간 매개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앱토틱 메테리얼들이 성공적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 이것이 네크로시스 패스웨이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네크로틱 코어를 형성해서 오히려 하이드로스케일 플락의 피처로 컨버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 중에 하나는 저희가 스몰 애니멀에서 먼저 타겟팅 딜리버리 시키고, 스몰 애니멀은 이제 생쥐입니다. 마우스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허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미싱 할지도 모르겠다는 파일럿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파일럿 데이터 먼저 퍼블리시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단계 연구를 시작을 해서 매크로페이지 덱틴1 리간드를 타겟팅하는 램 클로린 6라는 이제 저희가 이름 마음대로 붙였는데, 이 물질을 새로 패브리케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익사이테이션 시키면은 거기서 에미션 하기도 하지만 또 포토 센시타이저 역할도 하는 듀얼 테라노스틱 에이전트로 저희들이 패브리케이션을 했고, 이것을 디퍼런트 셀 타입에서 전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페이지 로우 셀과 액티베이티드 매크로페이지, 일종의 폼 셀이죠, 또 엔도데리얼 셀, 또 스무드 머슬 셀, 다 셀 프로퍼티를 테스트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인비보 익스페리먼트 스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아이디어는 피를 통해서 에너지가 딜리버리 된다. 피를 막고 하면은 뭐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에너지가 딜리버리 돼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벤치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레이저를 줬냐면 30초 주고 1분 쉬고 6번 주고, 이렇게 해서 토탈 300세크의 에너지 딜리버리 타임을 가지고 또 에너지 줄을 옵티미제이션 해서 테스트를 했고, 이렇게 하면은 혈관 내에 스패즘도 오지 않고 베스큘러 데미지 없이 에너지를 정확하게 딜리버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키 인비보 이미징 테스트를 보면 라빗에서 했는데, 라빗 혈관이 코로나리 사이드 베셀이기 때문에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에너지를 딜리버리한 그 부위에는 신호를 잡아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에 매크로페이지에서 나오는 신호가 건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퀀티테이션 해보니까 신호가 이렇게 전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 보여드린 그 인비보 이미징은 시리얼 이미징 어세스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롱 에비던스입니다. 동일 개체, 동일 조건 하에서 일정 시간 28일 후에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매크로페이지 신호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고전적인 방법입니다만 그룹 간 비교도 합니다. 그래서 엑스비보의 플로로선스 리플렉타스 이미징이라고 하는 엑스비보의 그룹 간 신호를 비교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FRI를 비교를 했더니 그룹 간의 저희의 치료 효과가, 신호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히스토로지컬 어널리시스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보니까 매크로페이지가 확 줄어들면서 신호 떨어진 것이 여기서 기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메커니스틱 에비던스에 대한 컨선인데, 이 ROS를 생성해서 나오는 앱토시스가 어떤 페이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처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굉장히 번치한 메커니즘 스타디를 했는데, 저희 이 데이터가 굉장히 번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페이퍼를 찾아보시면 좋겠고, 초기에는 오토파지 플럭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콜레스테롤 이플럭스의 메커니즘이 인핸스 되면서 성공적으로 그 랩난트들이 밖으로 배출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게 이페로사이토시스 메커니즘이 들어가면서 M2 폴라리제이션을 매개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물질들이 네크로시스로 빠져들지 않고 처리가 되면서 그것이 콜라겐으로 리플레이스가 돼서 파이브로틱한 스테이블 플락으로 컨버전 시킬 수 있는 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바이오로지컬 다이나믹스가 있는 것을 서제스천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메커니즘의 분자 기존의 메커니즘들이 타임별로 굉장히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로 인터커넥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아직까지 컨선하지
아직 완전히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매일 째려보면서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다음 단계에서는 더 한 단계 깊게 들어가서 이 서로 인터커넥션해서 분자 기전들이 움직이는 것을 규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올간의 티슈 데미지라든가 펑셔널 어스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저희들이 이런 오버올 저희 스타디의 스캠을 제시를 하고 올해 8월에 서큘레이션 리서치에 퍼블리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1저자인데 저희 박사 학생입니다. 조기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 박사 학생과 또 의논하시면 더 많이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이 요 데이터 논문이 퍼블리시 된 다음에 포토닉스에 그 내년 1월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바이티드 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청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안 하고 저 박사 학생을 제가 추천을 해서 저 학생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내년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초청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저희는 트리플 클래딩을 해서 완전히 모든 시스템을 한 개로 통합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사실은 전에 제가 창의에 올렸다 떨어졌는데 다 다른 과제에서 연구비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했습니다. 원래 생각한 대로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돈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결국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또 하나 어드밴스 시켰던 것은 과연 사람의 몸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제가 오래전부터 가졌던 질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기계론적으로 이 기관과 이 기관을 따로 통제하는 것이 치료에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을 늘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텐트하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제거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호메오스테시스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연결된 어떤 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즘 포커싱하고 있는 생각은 뭐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CNS 레벨의 브레인이 혈관의 기능과 어떤 그 병태 생리적 어떤 기전과의 어떤 인터커넥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 대해서는 네이처와 네이처 리뷰 카디올로지에서 뭐 메디슨에도 나온 적이 있고, 이 벤치탑 수준의 연구들은 진행이 된 바가 있고, 저희들도 뭐 옵저베이션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입니다만은 프로스펙티브 연구를 해서 렌더링하는 3D 렌더링을 통해서 이 브레인 내에 있는 분자 신호에 액티베이션 되는 에모셔널 센터의 분자 신호를 저희들이 이미징하는 기술을 애플리케이션해서 몇 년 전에 여기 있는 그 패널에 계시는 강동호 교수가 유로피안 핫저널에 이것을 퍼블리시 시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뮨 시스템을 매개하는 것 같다라는 서제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은 언제나 서제스천이기 때문에 늘 연구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일정 단계에 들어가면 그 기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의 논문이 나온 다음에 에디토리얼 커멘트를 보니까 저 의견과 똑같은 의견을 거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이겠지만은 가능한 데이터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클래리피케이션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 임상 연구로서는 니네가 한 연구가 최선이기 때문에 뭐 그 수준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내용의 에디토리얼 커멘트를 줬습니다. 뭐 100% 어그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밝혀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세포를 추적해서 그 세포가 움직임을 영상화해서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디비주얼 셀을 트래킹하는 기반 기술을 구축하는 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맥에서 아테로마에서의 인디비주얼 셀을 트래킹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은 카디악 비트의 생지에서는 굉장히 비팅이 다이렉트하게 캐로티드 아테리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뜁니다. 타타타타타타 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인디비주얼 셀을 트래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논문들 기술들을 보면은 뭐 눌러서 하는 방법, 서큘레이션 리서치에 이제 매스 제너럴에서 나온 데이터죠. 뭐 잘 아시는 분이지만은 그래서 그분 눌려서 했는데
눌러서 하면은 그 피지올로지 보는 거 어렵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룹들은 동맥에서 아테로마에서 트래픽하는 것은 시도를 못합니다. 대개는 가만히 있는 배율이라던가 뭐 크레메스트마도 저 디스탄 이런 데서 했는데, 저는 이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동맥 내에서 동맥경화가 있는 부위에 들어가는 세포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ECG 게이팅을 해서 레스피레이션과 동기화시켜서 초점 렌즈가 그것을 동기화시켜서 따라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좀 굉장히 망상가의 가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일럿 연구들을 해서 이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디비주얼 셀을 트래피킹하는 영상 기술 기반 기술을 구축을 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해봤더니 정말로 스트레스를 크로닉 스트레스 2주 준 마우스에서는 세포가 동맥경화에 파고 들어갑니다. 이뮨셀이 파고 들어가면서 재밌는 것은 거기에 빌라스티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플락이 발달하게 되면은 거기 어디이전 몰레큘도 나오고 또 시어 스트레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이전 마일로이드 셀들이 들어가는 속도는 떨어지면서 거기에 페네트레이션 되는 것이 굉장히 프로미넌트하게 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올해 12월이죠. 이번 달입니다. 유럽 ATBB에 퍼블리시 시켰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에디터 픽 연구로 거기서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별표돼 있잖아요. 에디터 픽 논문을 올렸고 카바레터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논문은 카이스트의 석박사 학생하고 저희 랩의 송준호 박사가 둘이 폴스트 오솔에서 논문을 퍼블리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단계로는 그 브레인 내에 어떤 뉴럴 서킷이 여기에 정확하게 어떤 세포의 매개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찾는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야기 드리기는 굉장히 프리미티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것을 리버스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CNS를 통해서 이 세포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그룹이 이렇게 되고 올해 10년 이상 굉장히 오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 순환인외과 임상인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게 됐고요. 우리 두 번째 연자와 세 번째 연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 뭐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지금 생명공학과 교수로 계시고 우리 심장 분야의 기초 연구에 많은 획을 이뤘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우리 오구택 교수님이시고요. PCSK9 inhibition in myeloid cell enhance cardio protection beyond this LDL cholesterol lowering effect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거창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장기욱 교수님하고 조직위원회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이전에는 제가 동맥경화 혈관에서 이제 마우스 동맥에 한계가 좀 많이 있죠. 마우스 동맥을 이제 큰 동맥. 사실은 이제 동맥경화가 사람은 작은 동맥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마우스에서는 큰 동맥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계점이 있었고, 동맥경화 쪽으로 제가 2020년까지 쭉 연구를 해오다가 이제 2020년 제가 새로운 단계의 과제를 제안하면서 브레인하고 하트의 크로스톡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게 아마 인뮤셀이 매개할 거라는 그런 걸 연구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실험실에서 종래하던 하이펫 다이어트 줘가지고 B6 백그라운드 마우스에서 아포이나 LDL 리셉터 너까운 마우스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리미테이션이 있는 그런 모델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모델하고 스트로크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셋업하고, 이것들을 먼저 제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이 인터커넥션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PCSK9 뭐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허가가 나가지고 좀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CSK9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스타틴 파라독스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PCSK9이 나왔고 그 덕분에 안티바디가 신약으로 나오면서 빅 4개 최소한 4개의 빅팜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안티바디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RNA 메신저 RNA가 6개월에 한 번 주사할 수 있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PCSK9 이니비트를 실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임상하시는 선생님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국내에서는 스타틴을 쓰고 난 환자들 다음에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낮추어야 되는 그런 아주 리미티드된 그런 환자들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연구용 임상 실험하면서도 마지막 데이터도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연구용 임상 실험을 한 데이터를 슬라이드 하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PCSK9 이니비트가 많이 쓰고 나다 보니까 PCSK9 이니비트를 쓰는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MI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은 스트로크도 그렇고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렇지만은 실제 베이직 리서치에 대해서 아주 어떤 방식으로 MI가 좋아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유들은 별로 많이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쭉 임뮨셀들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MI 모델을 만들고 PCSK9 이니비션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셀 타입, 어떠한 셀 타입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쭉 본 결과 동맥경화도 좋아지고 트리플 A라든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간다. 거기에 관련된 메커니즘은 주로 마이엘로이드 셀이라든지 아니면 임뮨셀들이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고 엔도세리알 셀에도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MI 모델에서 연구는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MI 모델을 가지고 하면은 마우스에서도 그렇고 임상적으로도 처음에는 어큐트 페이지에서는 콜라겐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좋은 거라 그러고 그다음에 마우스 모델에서 이제 일주일 이상이 지나가면은 파이브로시스를 리졸루션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고 그 기준이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하고 휴먼의 어떤 저희 실험실에서도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은 콜라겐 매트릭스가 잘 채워져 가지고 있는 시점이 좋은 시점하고 그리고 파이브로시스를 레졸루션 시켜야 되는 거하고 그 스토리는 사실 임상적으로 굉장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모델에서도 그 시점을 찾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고 그 시점에서 넘어가는 단계에서 또 임뮨셀들의 역할도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이제 정립이 저희들이 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일 날 MI 모델을 하고 3일하고 7일 두 날짜를 정해 가지고 3일은 어큐트 단계로 우리가 이때는 안지오제네시스도 좀 잘 일어나고 어쨌든 콜라겐 매트릭스도 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어쨌든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단계 초기 단계에서 셀들이 좀 덜 죽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좋고 D7이 지나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파이브로시스를 리졸루션하는 그런 스타디가 임상하고 굉장히 중요한 매칭이 되겠다.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에서 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경험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홀바디 너크아웃 가지고는 스타디가 많이 됐습니다. 홀바디 너크아웃 하면 MI 좋아진다는 게 중국 그룹들도 그렇고 유럽 그룹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좋아집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N수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마우스 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MI 모델 자체가 이게 마우스가 해부학적으로 이게 묶어야 되는 혈관이 잘 보이는 애도 있고 안 보이는 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N수를 좀 최대한 많이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해보니까 역시 저희들이 3일 정도에 보면은 이렇게 마이엘로이드 셀 넘버가 확실하게 이제 변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고 그럼 마이엘로이드 셀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마이엘로이드 셀 스페시픽하게 너크아웃 시켜야 되니까 마이엘로이드 셀 스페시픽하게 너크아웃 시키는 라이지 크리 마우스 가지고 해보면은 우리가 예상외로 라이지 크리를 가지고 했는데 또 MI가 굉장히 좋아져요. 홀바디 행 이상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PCSK9 주로 LDL 리셉터 리브에 많고, 그럼 콜레스테롤 레벨은 어떻게 되는가? 콜레스테롤 레벨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굉장히 뭐 에코 데이터도 그렇고 마우스에서 굉장히 호전이 됩니다. 마이엘로이드 셀 스페시피가 있는 가웃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마크로페지 넘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쪽이 줄어들고 좋은 마크로페지가 이제 늘어나는 걸 갖다 우리가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망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마이엘로이드 셀 스페시피가 있는 가웃 시키고 콜레스테롤 레벨 안 변합니다. 이렇게 토탈 콜레스테롤, 당연히 홀바디 노크아웃 하면 굉장히 유의성 있게 토탈 콜레스테롤하고 LDL 콜레스테롤, HDL까지 줄어드는데 이렇게 마이엘로이드 셀 스페시픽 하면은 거의 콜레스테롤 레벨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콜레스테롤 레벨 변화가 없이 MI를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했고, 사실은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래서 메커니즘 스타디를 이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팩스 스타디라든지 싱글셀 RNA-seq 데이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마크로페지가 실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마크로페지가 늘어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싱글셀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은 분 뭐 우리 장기욱 교수님 그룹에서도 굉장히 싱글셀 휴먼 데이터라든지 마우스 모델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 좋은 논문도 많이 내셨는데, 이게 10x를 해보니까 싱글셀에 좋은 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은 바이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0x를 아예 저희 실험실에서 세팅을 했습니다. 이 가지고 가가지고 처음에 삼성 유인체 센터에 가져가니까 바이어빌리티가 가져가는 택시 타고 가져가는 사이에 한 20% 줄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시고, 사실은 이제 클러스터 이게 새로운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3일째 되면은 이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줄어들었던 것들이 우리가 마이엘로이드 셀 스페시픽 하면은 우리가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와일드 타입에서는 줄어드는데 스페시피가 노크아웃 시킨 게에서 늘어나는 이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IV1 포지티브하고 CX3CR1 포지티브 MHC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싱글셀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라이브1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건, VEGF도 만들어내고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좀 잘 아실 텐데, 이게 CX3CR1 포지티브는 이게 조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라이브1 포지티브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을 연결시킬 것인가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성격상 다른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개의 클러스터를 고민하다가 PCSK9 디펜던트 카디악 마크로페지로 이제 명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큘레이션에서 리젝트를 당한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리뷰 한 분이 니네들이 이렇게 붙일 수 없다, 그냥 감히 니네들이 왜 면역 학생 공차도 아닌데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한 5주간 피어 리뷰하면서 결국 리젝트를 당하고 지금 다시 논문을 서브미션하고 있는, 다른 논문에 서브미션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PCSK9 스페시피가 노크아웃 시킨 마이엘로이드 셀을 노크아웃 시킨 거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갖다 했고, 실제 마우스 이제 모델에서 여러 가지 좋아지는 거, 이 셀들을 이제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 팩스 스타디를 가지고 이제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가지고 저희들이 라이브1 이 셀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임팍 좀 에리어 이렇게 있는 데 존재한다는 걸 보고, 메커니즘 스타디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AP1 포지티브 셀과 굉장히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P1에서 우리가 이제 이 PDCM이라고 붙인 것들이 AP1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 AP1 포지티브가 AP1은 이제 콤플렉스니까 준 포스포레이션 되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니까 마이엘로이드 셀 그리고 이제 티슈에서 다 AP1이 늘어나는 걸 봤는데, 이게 늘어나면 뭐가 보여주느냐, 이게 저희들이 3일째 데이터니까 죽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아포토시스가 안 일어나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아포토시스 안 일어나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그럼 과연 AP1이 지금 알려진 걸로는 어떤 메커니즘일까? 사실 아포토시스가 안 일어나면 안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AP1이 늘어나면은 이런 아포토시스가 안 일어나고 AP1 자체가 마이엘로이드 셀에서 VEGF를 갖다가 내는 셀들의 어떤 포퓰레이션이 있다는 걸 갖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발표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셀 메커니즘 스터디를 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좋은 쪽, 얼터너티브, 소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M2 마크로페이지들이 좀 늘어나는 것들을 갖다 저희들이 팩스 스터디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것, 분화되는 쪽도, 그러니까 BMDM, 본메로 드라이브드 마일론 셀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잘 간다, 넉아웃 시키면 하는 것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포마틱스 데이터를 이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클러스터가 바스큘로제네시스하고 카디악 디벨롭먼트라든지 머슬 티슈 디벨롭먼트에 좋은 유전자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실제 티슈에서 안지오제네시스가 잘 일어나는 것, CD31의 혈관 내피세포가 많아지는 걸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 이 혈관 내피세포가 많아진다 그러면 결국 연결고리를 우리가 마이엘로이드 셀하고 혈관 내피세포가 많다는 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VEGF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VEGF를 그러면 어떤 VEGF를 갖다가 늘리는가? VEGF1 그러니까 ABC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VEGF AB 타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VEGF C를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VEGF C가 올라간다는 걸 갖다 저희들이 이제 그 클러스터 세포에서 소팅을 해가지고 VEGF C가 올라간다는 걸 셀 소트에서 이제 주고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카디악 엔도세리알 셀은 굉장히 헤테로제니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제 요즘은 논문 좋은데 논문 내려 그러면은 그 티슈 오간에 있는 엔도세리알 셀을 분리해가지고 프라이머리 컬처해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하트에서 엔도세리알 셀 컬처하는 걸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저희들 실험실에 오셔가지고 배워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트에서 엔도세리알 셀 컬처해가지고 거기에서 VEGF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이 잘 되는 거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요게 그 데이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좋다는 건 이제 약 임상적으로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이제 세브란스하고 제 실험실하고 걸어서 정확하게 조금 빨리 걸으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걸음 빠른 사람이 걸으면 한 20분 걷고 학생들이 걸어도 35분에는 올 수 있습니다. 갔다가 건들목 시간까지 해서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샘플을 티슈 환자로부터 딱 혈액을 뽑고 연구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 받고 가서 딱 오면은 1시간 내에 하면 바이오빌리티를 90%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그렇게 해서 연구용 임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의 한계점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상 샘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이퍼텐션 페이션트하고 스타틴을 처리 안 하고 환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티바디 줄 수가 없으니까 처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ABC 그룹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PCSK9 이니비터 치면 뭐 많이 올라가죠. 혈중에 많이 올라가고 VEGF-C가 같이 혈중에 올라간다는 걸 증명했고 마이엘로이드 셀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걸 갖다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PCSK9 이니비터 자체가 LDL 로링의 어떤 영향 없이 실질적으로 MI에 좋은 쪽에 영향을. 근데 이게 이제 유럽 그룹에서 MI에 나쁘다라고 유럽 그룹에서 그 카디오바스큘러 리서치의 논문을 내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실제 만났어요. 제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디스커션 해보니까 그 데이터는 좀 상당히 좀 마이토콘드리아 가지고 논문 낸 건데 저희들 데이터가 훨씬 임상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PCSK9 이니비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엔도테리얼 셀, 그러니까 마크로페지에서 역할을 해가지고도 MI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밝혀가지고 지금 열심히 리뷰어들하고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포마틱스는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성호 교수님이 하고 나빌은 이번에 그 오만에 세계 동맥경화학회 가서도 같이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지질 동맥경화학회 왔을 때 처음에 10년 전에 제가 너가 마우스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가톨릭대학교 지금 순환기내과 연구교수로 계신 박신희 박사님이시고요. 국립무포대학 약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프랑스의 스트라스버그 유니버시티에서 우리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펠로우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Effect of DPP4 and SGLT inhibition on vascular calcificat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신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순환기내과 연구실의 박신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DPP4와 SGLT2 억제가 바스큘러 칼시피케이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너리 알터리 칼슘 스코어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발병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0점은 석회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점 이상은 중등도 이상의 석회화가 있다. 또 300에서 400점 이상은 중증의 매우 심한 석회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로 향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이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석회화가 없는, 즉 0점인군에 비해서 석회화 수치가 300에서 400점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약 5년 정도 관찰해 보았더니 여러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0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관상동맥 석회화가 없는 군에 비해서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300에서 400점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듯 바스큘러 칼시피케이션은 단순한 병리적 현상을 넘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학적 접근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바스큘러 칼시피케이션은 해부학적 위치와 죽상 경화반과의 연관성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아로틱 스테노시스와 연관된 심장 판막에서 발생하는 발뷸러 칼시피케이션, 만성 신질환 및 대사 장애와 연관된 동맥의 중막에서 발생하는 메디알 알터리 칼시피케이션, 그리고 동맥의 내막에서 발생하는 아테로스크레로틱 인티말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이들 모두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질병 원인을 통해 나타나며 특징적인 뚜렷한 임상적 증상과 특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유형의 칼시피케이션에는 맞춤형 양리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티말 칼시피케이션은 동맥의 죽상 경화반 내에서 발생하고 파열 및 침식에 더 취약해서 이는 이제 혈류 방해, 장기 관류 감소 및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메디알 칼시피케이션은 혈관 평활근층 내에 확산성 미네랄 침전 및 로우 그레이드 염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루멘으로 침투하지 않으며 이러한 혈관 경직도를 증가시켜 고혈압 및 자심실비대를 초래하여 심장 사건 및 심부전의 위험을 악화시킵니다. 저희는 이들 중에서도 아테로스크레로틱 인티말 칼시피케이션에 더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의 초기 단계와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의 후기 단계의 2단계 과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죽상 경화반의 불안정성을 야기시켜 파이브로스 캡의 기계적 응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플라그의 럽처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라메이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네크로틱 코어와 얇은 파이브로스 캡 그리고 강력한 인플라메이션은 플라그 럽처와 심근경색의 주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플라그 내의 염증이 줄어들고 네크로틱 코어가 안정화되면서 석회화가 진행이 되는 후기 단계로 이는 오히려 플라그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시피케이션의 초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단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치료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스타틴의 사용과 간상동맥 칼시피케이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테라피, 로우 인텐시티 스타틴 테라피, 그리고 스타틴을 사용하지 않는 군으로 나눠서 퍼센트 아테로마 볼륨과 칼슘 인덱스를 비교하였습니다.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테라피는 플라그의 레그레션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로우 인텐시티 스타틴 테라피 그리고 노 스타틴 테라피 그룹은 플라그를 프로그레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칼슘 인덱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군에서 모두 증가하였지만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테라피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스타틴이 플라그 리그레션을 기여를 하지만 칼시피케이션은 오히려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인플라메이션 유도 칼시피케이션 모델에서는 스타틴이 혈관 평활근 세포의 칼시피케이션을 억제하지만 논 인플라메이터리 올거닉 포스페이트 모델에서는 혈관 평활근 세포의 자멸과 칼시피케이션을 유도한다는 것이 보고되어져 왔습니다. 이렇듯 바스큘러 칼시피케이션은 염증 반응 또는 대사적 스트레스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표적으로 하여 인플라메이션과 오스테오제닉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저해함으로써 플라그 럽처를 예방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SGLT2 인히비터들이 이러한 기전을 통해 바스큘러 칼시피케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카나글리프로진, 엠파글리프로진 모두 NLRP3 인플라마좀을 억제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다파글리프로진은 ER 스트레스 의존적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고 솔트1을 활성화하여 히프1 알파를 억제함으로써 오스테오제닉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킨다라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듯 SGLT2 인히비터가 염증 반응 그리고 오스테오제닉 시그널 모두에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초기 칼시피케이션의 단계의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만성 신질환 CKD 동물 모델에서 검증한 것으로 저희는 인비보 아테로스크레로틱 인티말 칼시피케이션 동물 모델에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테로스크레로틱 인티말 칼시피케이션 유발 고지방식이 LDL 리셉터 낙가운 마우스 모델을 구축하여 SGLT2 인히비터인 다파글리프로진의 혈관 석회화 억제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사람 조직과 전임상 마우스 모델에서 초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감지한다고 입증되어져 있는 오스테오센스 680을 사용하였습니다. 칼시피케이션 유도를 위해 20주 동안 고지방식을 주었고요. LDL 리셉터 낙가운 마우스의 대동맥에서 오스테오센스 680의 강한 발현을 확인함으로써 칼시피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유도되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파글리프로진 투여에 의해서 이러한 높은 형광 발현이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오스테오제닉 칼시피케이션 관련 분자 유전학적 마커들인 오스테오폰틴, 렁스2 역시 감소함을 확인함으로써 아테로스크레로틱 인티말 칼시피케이션 마우스 모델에서의 다파글리프로진의 혈관 석회화 억제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혈관 평활근 세포의 석회화 유도 세포 모델을 구축하여 SGLT2 인히비터들의 인비트로상 혈관 석회화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대동맥 평활근 세포를 사용하여 칼시피케이션을 유도한다고 알려진 고인산염을 첨가해 10일 동안 배양해서 혈관 석회화의 지표로 알려진 알리자린 레드 스테이닝을 통해 석회화 유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였고요. 세틸피리디움 클로라이드 CPC로 정량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SGLT2 인히비터인 엠파, 다파, 카나글리프로진 모두 석회화의 유도를 유의미하게 억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분자 유전학적 마커들, 칼시피케이션과 관련된 이 마커들 역시 SGLT2 인히비터들에 의해 유의미하게 억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대동맥 평활근 세포에서의 다파글리프로진의 포스포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기전 연구 또한 수행을 하였습니다. 정상세포, 석회화 유도세포, 그리고 석회화 유도세포에서 다파글리프로진을 처리한 세포 이렇게 세 군의 세포 펠렛으로부터 약 7천여 개의 단백질을 정량적으로 수집하였고요. PCA 분석을 통해 단백질 발현이 세 그룹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총 5개의 유전자 클러스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들 중에서도 특히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3가 다파글리프로진의 처리에 의해 컨트롤 수준으로 노멀라이즈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러스터들의 진 온톨로지 텀을 확인해 보았을 때 mTOR 시그널링 패스웨이, 셀 사이클, 셀룰러 시네센스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단백질 발현이 석회화 중 증가하였다가 다파글리프로진 처리에 의해 컨트롤 수준으로 리스토어 되는 것이 관찰되었고요. 파킨슨 디지즈, 헌팅턴 디지즈,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리고 옥시데이티브 포스폴리레이션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단백질 발현이 석회화에 따라 줄어들었다가 다파글리프로진 처리에 의해 컨트롤 수준으로 리스토어되는 것 역시 관찰이 되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1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었던 mTOR 시그널링 패스웨이 관련 유전자들을 KEGG 패스웨이에 표시해 보았을 때 이러한 그림이 나왔고요. 다수의 컴포넌트 유전자들의 단백질 발현이 다파글리프로진의 처리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임상시험에서는 DPP-4 이니비터인 제미글립틴의 당뇨병성 신증 환자에서의 베스큘러 칼시피케이션 가능성을 보여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CAC 스코어, CAVI,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관련 마커, 오스테오폰틴과 같은 전반적인 임상적 지표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테오제닉 관련 바이오마커인 시럼본 알칼라인 포스포에이트에서는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CKD 동물 모델에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와 PI3 카이네이즈, AKT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억제함으로써 오스테오제닉 시그널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렇다면 DPP-4 이니비터가 SGLT2 이니비터와의 컨비네이션을 통해 바스큘러 칼시피케이션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컨비네이션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알리자린레드 염색 방법을 통해서 SGLT2 이니비터들 모두와 세포 독성을 보인 제미글립틴, 시타글립틴을 제외한 DPP-4 이니비터, 에보글립틴, 리나글립틴이 석회화를 유의미하게 억제함을 확인하였고요. 이 중에서도 에보글립틴이 SGLT2 이니비터와의 컨비네이션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석회화를 억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SGLT2 이니비터들과 에보글립틴의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서 칼시피케이션 관련 분자 유전학적 마커들의 mRNA 발현 수준 또한 확인을 하였고요. 모두 감소시켰지만 에보글립틴의 경우 10마이크로몰에 저희가 사용했던 단독 용량에서 이미 컨트롤 수준으로 노멀라이즈 되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SGLT2 이니비터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다파글리프로진과 에보글립틴의 각 세 농도를 정하여서 알리자린레드 염색법을 수행을 하였고요. 각 약물 농도의 최소 농도 조합을 통해 컨비네이션이 저농도에서 시너지컬 이펙트를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비트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현재 인비트로 아테로스크레노틱 인티말 칼시피케이션 동물 모델에서 이 다파글리프로진과 에보글립틴의 컨비네이션 들의 혈관 석회화 억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현재는 그 포항공대 김철원 교수님께서 인트라바스큘러 어플리케이션의 멀티모달 울트라사운드 앤 옵티컬 이미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주제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항공대 김천홍입니다. 아마 제가 이 학회 한 9년 전쯤에 처음 할 때 한번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한 201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약 한 10년이 지나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의 약간의 소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쯤에 장기욱 교수님을 만나 뵙고 그 초음파와 광초음파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트라바스큘라 카테터를 만들겠다라고 한 5년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 이게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질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번 극복을 해보자라고 했던 이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다시 저희가 이제 인트라바스큘라 카테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가 이 그 초음파와 이 광음량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트라바스큘라 카테터로 가기 전에 엔도스코픽 프로브를 먼저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그 두께가 약간 이제 두꺼운 한 2mm에서 한 3mm 정도 되는 카테터 두께 정도를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한 1mm 이하의 카테터를 만든 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엔도스코픽 프로브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건 그 뭐 GI 트랙 캔서 같은 경우 많은 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사망하고 있는 경우고요. 지금 병원에서는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라고 해서 EUS라 그래서 이제 올림푸스사의 엔도스코픽 프로브에 이제 인스트루멘트 채널로 집어넣어서 영상을 찍는 것들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구조적인 영상을 많이 보게 되고 GI 트랙이라든지 이제 스토막의 이제 레이어의 그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포토 아쿠스틱 영상이라 하면 보통 이제 초음파는 음파를 보내서 돌아 나오는 에코를 가지고 영상을 하는데요. 포토 아쿠스틱은 초음파를 보내지 않고 레이저를 쏘게 되면 몸에서 초음파가 발생되고 그걸 기존의 초음파 센서로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이제 기능적인 영상을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베슬 영상이라든지 인트라바스큘라 목적에서는 그 리피드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다면 보통 이제 그 소화기 내과에서 쓸 수 있는 엔도스코피에 충분히 사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몰폴로지컬한 정보는 초음파에서 얻고 새로운 이제 기능적인 정보는 이제 포토 아쿠스틱 영상이라는 것을 얻게 됨으로써 이 두 개를 같이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엔도스코피에서 시작해서 이제 인트라바스큘라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OCT 같은 경우는 엔도스코피를 만들든 인트라바스큘라 캐테터를 만들든 빛을 쏴서 빛을 감지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광학적인 컴포넌트만 들어가면 되고요. 프로브 끝에 초음파는 초음파 트랜스듀서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써서 음파를 보내서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빛과 초음파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작은 프로브 안에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작은 프로브 안에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빛과 초음파를 오버랩을 시키는데 둘 다 이제 사선으로 쏘는 방향. 그러면 오버랩 되는 지역이 한 곳에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만 신호가 나오는 경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먼 쪽 가까운 쪽은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직진으로 쏘고 빛을 비스듬하게 쏜다든지 빛은 직진으로 쏘고 초음파를 비스듬하게 쏜다든지, 뭐 이거는 인트라바스큘라 울트라사운드와 인트라바스큘라 OCT를 합칠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개의 컴포넌트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초음파 센서에 구멍을 뚫어서 그 중간에 이제 빛을 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빔 컴바이너라 그래서 이제 빛과 초음파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부품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초음파 센서는 그 면적에 의해서 감도가 굉장히 결정되는데 이 작은 초음파 센서에 구멍을 뚫는 순간 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복잡한 구조를 이 카테터 안에 집어넣는 순간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건, 야, 이게 초음파 센서하고 광을 같이 붙이려고 하니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가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빛을 전달하려면 어떻게든 그 옆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초음파 센서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이 초음파 센서를 마치 광학의 윈도우로 빛만 통과시키게끔 만들어 버리면 빛과 초음파를 하나의 작은 플랫폼에 결합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초음파 센서를 썼는데 이제는 투명한 초음파 센서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2021년에 이제 PNAS에 처음으로 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투명한 초음파 센서를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광 영상을 갖다 붙이는 영상 시스템을 이제 테이블탑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형광의 영상을 갖다 붙이고 OCT를 갖다 붙이고 초음파를 하고 널스를 또는 포토 아쿠스틱을 하나에 할 수 있는 4개 이미징 모달리티를 붙여서 이제 처음으로 2021년도에 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투명한 초음파 센서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는 20MHz 주파수에 보시면 여기 초음파 센서가 있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S라는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빔의 퀄리티는 기존의 상용화된 초음파 센서와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도스코픽 프로브,
약 한 1.8mm 두께 정도가 되는 엔도스코픽 프로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린 렌즈나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포커스 시키는 것과 초음파 센서를 아예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 프리즘에 붙이면서 모든 구조를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림푸스사의 20MHz UM3R이라는 엔도스코피 프로브와 저희가 만든 투명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엔도스코피 프로브를 똑같이 커머셜 엔도스코피 채널에 집어넣어서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 뭐 B모드 영상 이렇게 크로스 섹셔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커머셜한 장비에서 얻은 거고 이제 저희 장비를 얻었는데 이제 영상의 퀄리티가 더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는 한 100 마이크론 이상 정도의 저희 장비가 해상도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아있는 쥐의 렉텀을 이제 인비보로 영상을 했는 경우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그 초음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제 혈관이 보이는 것들은 레이저를 쏴서 초음파를 넣는 이제 광초음파 영상으로 미세 혈관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쥐의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장비를 그 살아있는 돼지의 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림푸스사의 엔도스코피에 인스트루먼트 채널로 저희가 만든 투명 초음파 기반의 엔도스코피하고 이제 광초음파와 초음파 영상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 단면으로 보이는 것들, 퍼스트 에피데리엄, 세컨드 에피데리엄, 라미아 프로리아 등 다양한 이 층들이 기존의 올림푸스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퀄리티의 이제 다양한 층들을 지금 저희가 만든 트랜스듀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가 느낄 때 이미 초음파라는 게 이 엔도스코피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골드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레이저를 붙여서 광초음파라는 기능을 하게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두는 쪽은 초음파 영상의 퀄리티가 기존의 커머셜 장비랑 굉장히 유사하고 그 이상 아니면 최소한 컴패터블할 정도의 퀄리티를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엔도스코피 그 돼지의 위에 있는 엔도스코피 영상을 초음파로 찍고 이제 광초음파 영상을 찍어서 이제 혈관 영상까지 보여주는 것들을 저희가 최근까지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하고 싶은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트라바스큘라 카테터로 가는 게 이 프로젝트의 10년 전의 목적이고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맥경화와 관련된 연구에 저희가 카테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10년 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뭐 이건 뭐 잘 아시는 프로세스인데 이제 동맥경화 검사 프로세스에 이제 카테터를 이용해서 단면적 영상을 얻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트라바스큘라 울트라사운드 아이부스 또는 IVOCT를 이제 삽입을 해서 스텐트라든지 요 단면적 영상들을 이미 그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이 두 개의 카테터는 다른 형태, 다른 장비 두 대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서 아이부스 따로, IVOCT 따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 아이부스에 IVOCT를 갖다 붙이는 걸 가장 큰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혈관 내 초음파와 혈관 내 OCT를 융합적으로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뭐 아이부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다음에 OCT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제 동시에 조금 썼으면 좋겠다. 근데 현재는 다르게 두 개의 카테터를 쓰고 있고 이걸 하나로 뭉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 나름 이런 부분으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700 마이크론짜리 카테터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음파 센서인데 투명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글자가 보일 정도로 투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빛을 전달하면서 이제 OCT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 구조가 매우 간단히, 그리고 두 개의 초음파 아이부스가 보는 단면과 OCT가 보는 단면이 한쪽을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투명한 초음파의 50MHz 주파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60MHz 주파수의 이제 초음파 센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비슷하게 나오고 일부 회사들이 OCT와 아이부스를 같이 붙이는 연구를 하고 있고 회사들이 이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초음파 센서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OCT 빔을 집어넣어서 OCT와 초음파를 같이 얻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멍을 뚫는 순간 이 작은 초음파 센서의 감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영상의 퀄리티가 기존의 초음파 영상의 퀄리티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색깔이 있는 초음파 센서의 구멍을 뚫는 것보다 이 전체를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면적은 전부 이용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빛을 전달한 다음에 OCT 영상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연구실에서 뭐 팬텀 테스트 정도 간단한 소동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뭐 대동물 또는 임상 시험까지 갔으면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초음파 센서의 가장 큰 장점은 광을 이용한 모든 기술을 다 이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엔도스코피를 만들 때는 광초음파라는 기술과 초음파와 형광을 같이 찍었었고요. 현재로는 인트라바스큘라 쪽은 OCT와 그다음에 아이부스를 같이 결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는 제가 이 학회도 좀 자주 나오고 선생님들한테 많은 임상적인 조언하고 이제 임상과 관련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의 연구들을 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 패널 선생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좀 시간이 아직 많이 있어서 한 20분 정도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오구태 선생님께 좀 질문드리겠어요. 흥미로운 연구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마크로파지가 LDL, 그러니까 잘 알려졌다시피 PCA9은 헤파토사이트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이 마크로파지에서 일부 분포하는 건 알려져 있고, 마크로파지에서 PCA9 이니비터 들어가면 LDL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업테이크가 감소하지만 반대로 그런 상황은 CD36 같은 스캐비저 리셉터가 오히려 작동 많이 하기 때문에 포함셀로 진행돼서 플락을 만드는데 악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트랑 마크로파지 좀 그동안 간과될 수 있어서 링크를 잘 주목하셔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라이브1이 뭐 M2 마커이긴 하지만 라이브1이 많이 발현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또 하필 또 VEGF-C가 많이 분비가 되는 것도 보여주셨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라이브1이 마크로파지도 발현하지만 림페틱 이스이 중요한 마커이고, VEGF-C는 VEGF 리셉터 3에 작용해서 림판지오제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클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크로파지 이외에도 뭔가 림페틱스나 림판지오제니스에 좀 영향을 주는 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싱글셀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마이엘로이드 셀만 뽑아서 싱글셀 하신 건지 아니면 하트를 하신 건지 제가 놓쳤는데, 거기서 혹시 림페틱스나 림페틱 이스라 관련된 뭐 그런 파퓰레이션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카디악 마크로파지는 이게 티슈 레지던트 마크로파지는 기원이 좀 본메로우랑 좀 다르게 발생 과정 중에 하트에 들어간 걸로 기원이 좀 다른 걸로 요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티슈 레지던트 마크로파지랑 아까 본메로우 디라이브드 마크로파지를 또 잠깐 데이터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가지 미치는 영향이나, 왜냐하면 본메로우 마크로파지, 본메로우 디라이브드 마이로이드 셀을 한때 뭐 EPC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티슈 리제너레이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주목을 받았던 셀이기도 해서 그 두 가지에 좀 차이가 있을지 뭐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으면 궁금했습니다. 예, 중요한 굉장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뭐 리뷰어 두 분 제가 처음에 받았던 리뷰어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지금 비슷한 말씀 지적을 하셨고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림파틱스까지는 보지는 못했고요. CD45 포지티브 셀을 가지고 우리가 싱글 셀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가 PCSK9 디펜던트 셀이라고 이렇게
맹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라이브1이 포지티브면 CXCR1 네거티브라서 이게 티슈 레지던트 마크로페이지고, 또 하나는 CXCR3가 1 포지티브 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는 인필트된 마크로페이지라서 이제 둘 좀 성격이 다른데, 상당히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싱글셀 분석을 해보면은 AP1 포지티브하고 결국 VEGF-C 자체가 물론 당연히 림파틱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라이브1 포지티브도 셀도 이제 림파틱스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분석 해보면은 소팅을 해가지고 해보면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VEGF-C가 그래서 저희들이 카디악 엔도셀리알 셀의 마이그레이션에도 촉진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밝혔고요. 림파틱스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카디오마이오사이트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볼 수는 있는데, 이제 현재는 우리 모델 자체가 MI 모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단계에 이제 안티아포토틱한 그런 리모델링에 좋은 쪽으로 보는 것만 일단은 이제 포커스를 했기는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제목 보면은 카디오 프로텍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PCSK9 억제하면 심장 근육을 보호한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근육 카디오마이오사이트에 미치는 영향까지 완전히 분석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여준 데이터로는 실제 이제 초음파 데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EF라든지 여러 가지 초음파 데이터의 쪽으로 봤을 때 좋고, 그 다음에 MI가 우리가 마우스 모델에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 3의 사망률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초음파 데이터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제 프로텍션 이펙트가 있다는 그런 임팍 사이즈를 줄인다 그 말씀이신가요? 임팍에서도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예.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VEGF나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도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이 있지 않을까? 예, 맞아요. 그런 예. 생각도 전체적으로 잠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전체적으로. 근데 라지 아웃컴 트라이얼에서 보면 PCSK9 이니비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CRP가 안 떨어져서 다이렉트한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CRP 이 자체는 CRP는 조금 이제 마우스하고 휴먼 데이터하고는 조금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이 자체가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자체를 우리가 보통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하면은 피트리비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CRP를 해서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은 거는 제가 임상 실험을 한 거는 아니니까 하는데, 마우스에서는 우리가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할 때 저희들이 CRP 자체로만 저희들이 보는 바이오마커를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M1, M2 성격으로 좀 더 많이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한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오구태 교수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잠깐 슬라이드에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마크로파지 스페시픽 PCSK9 나카오 마우스에서 증명을 했다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임상 시험을 같이 어디 코어를 해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블러드 샘플링도 하고 계셨던데. 연구용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 연구용 임상 실험 한 게 PCSK9 이니비터를 준 환자들에서 실험에서 VEGF-C가 좀 올라간다는 건 이제 보인 건데요. 그거는 저희 논문들 보고 빅팜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메커니즘 자체를 좀 알고 싶었고, 초기 단계에 이 마우스를 가지고 사실을 했는데, PCSK9 제가 MI를 세팅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그룹에 비해서 홀바디 너크아웃 하는 거는 이제 늦어가지고 논문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라이브한 크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지 크리를 갖다가 마일러스에 스페시파이 너크아웃 시키는 걸로 이제 한번 가보자. 저희들이 임뮤셀로 하니까
다른 스타디들에서 뭐 유럽이나 몇몇 그룹들이 실제 PCSK9 이니비터를 썼을 때 좋아진다는 그런 것들이 좀 MI나 이런 환자들이 좋다는 그런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그럼 이 메커니즘이 정말 그럼 임무셀들하고 관련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카디악 엔도셀리얼 셀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예. 그게 그럼 심장에 또 뭐 코로너리 아터리에서 주로 그게 추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이크로 베셀에서 나오는지라 이게 저희가 보통 엔도셀리얼 셀 이제 실험할 때 뭐 휴백, 헤이 그런 거 많이 쓰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뭐 마크로페이지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뭐 솔직하게 코로나리 아테리 엔도셀리얼 셀인지 마이크로 베셀인지 분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해보면 이제 브레인 엔도셀리얼 셀하고 카디악 엔도셀리얼 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메신저 RNA를 발현하는 거 보면은 싱글셀 수준에서 분석한 것들로 보더라도 시그네이처가 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보여줘야 되는 게 카디악 엔도셀리얼 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홀 하트를 가지고 엔도셀리얼 셀을 프라이머리 컬처를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마우스 가지고 코로나리 아트리까지 분리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한계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연구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아까 이제 PCSK9을 이니비션했을 때 전체 인플라메이션의 변화가 없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로컬하고 시스템적인 차이, 그러니까 로컬에서의 변화를 시스템적으로 디텍션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PCSK9 디펜던트 카디악 마크로파지의 경우에 이런 라이브1의 발현 변화에 따라서 VEGF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염증성 미디에이트들의 변화가 로컬에서 그런 MIA 이후의 상처의 회복 혹은 진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PCSK9 디펜던트 카디악 마크로페이지에서 VEGF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염증성 미디에이터들이 다른 마크로페이지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차이가 MI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연구 혹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중요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서플리먼트 데이터로 간 건데 아까 이제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너크아웃 마우스에서 가지고 나온 본메로 드라이브 마크로페이지는 좋은 쪽, 그러니까 약간 M2 쪽으로 분화가 좀 더 잘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인비보에서 우리가 보여준 데이터 자체가 마이크로 베셀이 이제 좀 잘 나오고 초기 단계는 그게 중요하니까 리모델링에서 카디오 마이오사이트가 적게 죽고 어쨌든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하고 연관된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피킹을 해가지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안티 인플라메이터리한 사이토카이닌들도 증가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그네이처를 본 바는 있습니다. 저는 약간 잘 이해가 안 가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PCSK9이라는 거가 LDL 리셉터의 저승사자잖아요. 주로 간에서 나오고 인테스틴, 키드니에서 좀 나오고 시스테믹 이펙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LDL 적혈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포는 LDL 리셉터가 있고 또 적혈구를 제외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 잡체 합성할 수가 있고 심지어 플레이트릿 뉴클레스가 없어도 LDL 리셉터가 있고 스스로 콜레스테롤 자체 합성할 수 있고 그게 주된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마크로파지에 뭐 로컬하게 거기에 PCSK9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런 지식은 없지만은 그게 없다고 해서 시스템화가 간에서도 나오고 인테스틴에서 키드니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게 LDL 리셉터 저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로컬하게 마일드 셀에만 PCSK9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어떤 글로벌하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의문이 가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걸 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LDL을 많이 없애거나 우리가 리버스 콜레스테롤 트랜스포트에서 LDL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은 우리가 간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향은 조금 적은데 영향을 안 준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적은데 마크로페이지나 이런 거는 사실 LDL 리셉트 패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윈트의 시그널링이 굉장히 중요한 LRP5, 6 같은 경우도 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PCSK9 이니비트의 타겟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카디올로지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LDL 리셉터 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타겟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고요. 아마 다른 타겟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지금 아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LDL 패밀리들은 굉장히 많은 패밀리 중에 어떤 다른 LDL 리셉터를 데그라데이션 시키지 않는 다른 시그널링을 주는 그런 LDL 패밀리들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디스커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하셔야 돼요. 고생 많으셨어요. 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이게 고통을 견뎌야 좋은 논문이 나옵니다. 김철원 교수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동안에 새로운 시도로 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 센서를 만들으셔가지고 그게 지금 다른 그룹과 완전히 새로운 측면이라는데 그럼 지금까지 왜 다른 빅 컴퍼니들은 그런 니드가 없어서 그런 다른 데도 시스를 보면 투명하던데 뭐 어디가 왜 불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른 회사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요구가 거의 없었죠. 이제 원래 초음파 센서를 만들 때 이제 초음파 크리스탈이라는 걸 쓰는데 그건 다 투명했는데 어디가 투명한지 저 소비자 입장에서 시스 보면 다 보이는데 어디가 불투명하고 그 앞에 이제 표면이 초음파 센서 제일 끝에가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제 센서가 있는 부분 그게 전부 다 거기다 뭐 발라놨어요? 예, 전부 다 뭐 금으로 코팅을 한다든지 이제 색깔을 입혀놓은 상황이고요. 저는 다 보여서 다 투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바꿔버리면 이제 초음파 센서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빛을 전달하기 쉬워지고 이제까지는 이제 빛과 초음파를 결합해야 될 그런 니드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아이브스 OCT 합쳐도 카테터 사이즈가 안 커지겠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카테터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0.7mm 정도로. 카테터가 혈관 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데서도 영향이 전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쏘는 거예요? 빛과 초음파를? 맞습니다. 예. 그 두 개가 전혀 이제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한 방향을 같은 포지션을 빠르게 같이 볼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용화에 굉장히 근접하셔서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꼭 상업적으로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제가 도움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교수님 나오신 김에 질문 한 가지만.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초음파는 코어 와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옵티컬 이미징은 라이트를 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하나의 같은 캘리버, 같은 축을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 코어 와이어와 라이트가 같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파이버도 같이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전선도 같이 돌아가게끔 두 개를 같이 돌리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꼬이지 않고 돌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나오신 김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지금 도움파 트랜스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OCT의 라이트 로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어떤 매질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OCT의 웨이브랭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통과할 때 에너지 로스라든지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애큐러시로 잘 깨끗하게 통과되는지랑요. 그다음에 아까 아이브스 50 마이크로 메가헤르츠까지 보여주셨는데요. 교수님 연구실에서 현재 아이브스로 확대할 수 있는 최대 레졸루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OCT가 빛을 전달하기 때문에 렌즈를 트랜스서를 통과할 때 에너지가 어테뉴에이션 되진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게 단면을 통과하기 때문에 빛의 굴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초음파 센서를 빛이 굴절이 매칭이 되게끔 디자인을 해서 초음파 센서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은 50에서 60MHz 정도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레졸루션이
60메가 저희 조성희 박사 그 친구가 박사 5년에 지금 포닥하면서 스타트업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죠? 저 한 가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꼭 사주십시오 나중에. 그냥 물어보는 거 해결이 가능할지. 그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OCT나 또는 아이브스 이미지를 얻으면 그 단면이 그 트루 다이메터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트루 다이메터가 아니거든. 그거는 이미지를 잘못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실제 직경이 되려면은 그 혈관벽과 이미징 시스, 이미징 카테터가 완전히 그 패러렐하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이게 한쪽 벽에서 이미징 시스가 반대쪽으로 건너가면 예를 들어서 45도 건너가면 그게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뿔 곡선 있잖아요. 그래서 타원 코사인 45도를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면이 이렇게 일립틱하게 타원으로 잘렸는데 그거를 이제 초보자 인터벤션이나 그 실제 직경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4mm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45도로 빛이 나가면서 그 단면이 아닌 거죠. 4를 넣으면 터지거든요. 근데 드물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단면이 4 코사인 45도, 4 곱하기 코사인 45도에서 4,7은 28, 2.8mm, 한 3mm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징 시스를 쭉 뽑을 때 보면은 막 이쪽 한쪽 벽에서 일로 건너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실제 트루 다이메터가 아닌데 이미지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팩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빛이 지금 혈관벽과 수직으로 날아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이제 그 문제는 잘 파악을 못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징 시스에서 90도로 빔을 쏘면서 이미지를 얻잖아요. 근데 이게 혈관과 패러렐하면 그건 90도로 쏘니까 그건 단면이 되는데 얘가 시스가 이렇게 건너가거든.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건너가면은 얘는 수직으로 얘가 뭐 머리가 있는 애도 아니고 수직으로 쏘는 그냥 무조건 들이다 수직으로 쏘니까 그러면 이게 타원으로 잘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연구 그 시술자들은 보고 그거를 직경으로 알고 그거에 맞춰서 스텐트를 고르거든.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아무도 지적 안 하는데 그 이미징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패러렐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좋은 지적.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경동맥 초음파나 이런 데 쓸 수는 없나요, 이런 걸? 저희 경동맥 초음파는 이제 밖에서 찍는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뭐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경동맥을 보진 않습니다. 카테터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밖에서 찍으면 됩니다. 밖에서 보통 초음파로 이제 경동맥은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는 따로 하고 있는데 경동맥에서 생기는 이제 플락의 두께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잴 수 있고 뭐 광초음파 같은 걸 이용하면 두 개 합성한 합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트라플락 헤모리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좀 독식했죠. 근데 이게 저 박신희 선생님 간략히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SGLT2가 약간 컨트로버셜하긴 하지만 EC나 VSMC에서는 발현하지 거의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혹시 어떻게 칼시피케이션에 작용하는지 설명을 좀 궁금했고요. DPP4 이니비터는 사실 셀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고 GLP-1이 아고니스트 그 타겟이지만 하지만 뭐 다른 IGF 같은 것을 타겟을 디그레이서 억제시켜서 이제 칼시피케이션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려져는 있는데 SGLT2랑 DPP4가 사실 시너지스틱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게 굳이 두 조합을 애디티브한 효과를 생각해서 고르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했는데 차라리 셀에 직접 작용하는 거라면 베슬의 오스티오블라스틱 디퍼렌셜 억제시는 피파 감마 시그널링 패스는 잘 알려져 있어서 피파 감마 시그널링 이니비터랑 뭐 SGLT 이니비터 이런 조합이 더 낫지는 않았을지 의견은 어떠실까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NEC나 VSMC 발현을 사실 안 하는데 SGLT2가 제가 박사를 엔도세리얼 셀에서 SGLT2 발현을 본 연구를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도세리얼 셀에서는 SGLT가 발현한다는 거를 지금 뭐 혈관 조직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뭐 당뇨 환자에서만 SGLT2 인히비터가
작용한다라기보다는 뭐 정상 세포에서 뭐 글루코스 의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SGLT2 이니비터가 글루코스 소듐 코 트랜스포터잖아요. 심장에서도 나트륨의 그 효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루코스로만 생각하지 않고 엔도셀리얼 셀에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제 혈관 석회화를 칼시피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SGLT2는 뭐 VSMC에서도 그렇고 그냥 세포 하나만에서 작용하는 걸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터랙션, 셀 인터랙션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DPP4 이니비터는 컴비네이션으로 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메트포르민과 뭐 DPP4 이니비터와 SGLT2 이니비터가 뭐 복합제로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활용해서 혈관 석회화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컴비네이션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5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이철원 선생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김진원 선생님 나오시죠. 이것을 통과해야 실용화가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크리티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포토세라피 하려면 로컬 세라피인데 이거 아까 뭐 람세스리? 람세스를 잘못 람세스리인가 그걸 정맥으로 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정맥으로 주면 첫 번째 이 물질이 안전한지 이거에 정맥으로 주면 이거 FDA 통과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물질이 마크로파지에만 셀렉티브가 업데이트되는지, 세 번째 그 포토세라피의 그 빛이 적외선인지 가시광선인지 자외선인지 어느 겁니까? 네.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토테라피는 상용은 그러니까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은 저희는 풀림을 하고 있고요. 이 오스틴 널프에다가 포토테라피는 일종 리서치입니다. 사이언스 재미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미로 하는 거고요. 궁금해서 하는 거 되는가. 그래서 상용을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 가려고 그러면은 세이프하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백본이 있거든요. 이 덱틴에 달라붙는 그 클로린 6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백본이 있는데 그 백본의 세이프티 스터디는 엄청난 연구를 또 해야 됩니다. 하이퍼 센시티비티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본 바이오 세이프티는 그냥 메이저 올간하고 논문을 위한 세이프티를 본 거고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톡시시티 스터디라고 그러는 그거 자체만 해도 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토테라피는 임상을 지금 단계에서 논할 건 아니고 되는가를 알아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저 광선은 뭘 쓰는 거예요? 적외선이에요? 가시광선이 자외선이에요? 포토세라피 할 때 적외선 쓰는 거죠. 적외선을 쓴다고? 예. 적외선 맞고 세포가 죽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텐데 그 파장이 커서 이거 적외선 맞고 죽었다는 얘기는 라디오 전파 맞고 죽었다는 얘기고 또 적외선이 이제 장파장 신호를 쓰기 때문에요. 그냥 빛을 쏴서 죽이는 건 아니고 이 세포에서 나오는 포토 센시타이저가 이제 ROS를 제너레이션하면서 셀을 이제 리무브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두 번째가 세포는 저희가 처음에 벤치 연구에서 다른 세포에는 바인딩하지 않고 매크로페이지에 로셀하고 이제 액티베이티드 맥에 바인딩하는 테스트를 먼저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네, 김 선생 수고 많으셨어요. 상용화를 벌써 미리 포기하면 어떻게 상용화를 그만해요. 네. 오늘 이제 네 분의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시고 아마 좋은 강의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